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은 성대준의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다르다. 루비박스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한 25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성대준 지음, 네, 성대준이고요. 별로 두껍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얇다. 그의 사상적 기반만큼이나 이 얄팍한 분량과 넓은 자간과 커다란 글씨, 그리고 한 페이지에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은 글자들, 요거 실제로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자, 당신은 다르다. 오늘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유령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유령은 쉬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어떤 말이죠? 이제 편집자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같은 문장입니다.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굳이 왜 두 문장을 쓰냐 이거야. 이 책을 늘리겠다는 110페이지를 240페이지. 그렇지. 120페이지짜리를 250페이지로 늘려야 되니까 같은 문장을 두 번 써요. 에? 유령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사람들을 덮친다. 유령을 마주한 사람은 이내 공포에 빠진다. 자, 이 첫 대목을 보시면 여러분 누구라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대한 어떤 이 카피다.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좀 놀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지가 놀림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로 시작하는 공산당 선언을 패러디를 하려고 했으면은 요걸 좀 잘 읽어보고 패러디를 해야 되는데, 요 뒤에를 보시면 자 유령의 정체는 무엇일까? 벗어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렇기에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령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유령을 몰아냈다고 소리쳤다. 몰아냈다고 소리쳤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몰아냈다고 소리쳤다? 금시초문입니다. 저로서는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몰아냈다고 소리쳤지? 하여튼 자, 이들은 당신이 더 이상 이불 속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고 소리쳤다. 같은 말입니다. 몰아냈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유령을 몰아내지 못했다. 당연하죠. 몰아냈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자, 이들은 그저 자신의 두 눈을 가려버렸다. 이들이 몰아냈다는 유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드디어 나옵니다. 유령의 정체. 8페이지 후반쯤에 6페이지부터 시작된 얘기가 드디어 8페이지에 유령의 정체가 나오는데, 이들에게 유령은 자본주의였다. 땡입니다. 안타깝게도 땡이에요. 성대준 선생님, 아닙니다. 공산당 선언 읽어보긴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읽어줄게. 공산당 선언 첫 대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공산당 선언 첫 문장에 나오는 거야.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고. 네가 뭐라 그랬어? 이들이 몰아냈다는 유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에게 유령은 자본주의였다. 아니라고 임마. 아니라고. 도대체 읽어보긴 한 거니?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 패러디를 하려면 최소한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읽어보지도 않고 쓴 거 아니야 지금. 뭔가 패러디를 하지 않았냐라고 누군가는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러디 하려면 패러디의 어떤 기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뭔지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그 주류고. 그렇지. 자본주의 장악하고 있으니까 유럽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유령이라고 부르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 공산주의라는 어떤 신념체계 하나가 흘러다니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유령으로 비유를 한 거잖아, 재준아. 비유를. 근데 너는 유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왜 유령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자본주의를 유령이라고 네가 착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글을 읽으면 뭐하니? 흰색은 바탕이고 까만색은 글씨인 거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첫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공산당 서문. 자,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 교황과 차르, 메테르니히와 기조, 프랑스의 급진파와 독일의 비밀경찰,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동맹을 맺었다. 이 대목 안에 압축돼 있는,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이 비유와 은유와 어떤 개념들의 이 향연이 있잖아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잘된 글 안에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비유와 은유에 맞춰서 이 펼치고 있는 맥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교황이나 메테르니 같은 이 구시대적 인물들, 그런 상징들, 독일 비밀경찰, 이런 사람들을 이 구체제의 수호자들로 비유해서 구체제에 반대되는 공산주의를 설파하는 어떤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서문에 말이죠, 대놓고 저렇게 틀린 얘기를 줄줄줄 해놓은 이 책이 정상적인 책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이 잘 보시면, 자, 2장의 챕터 제목이 말이죠 여러분, 유령의 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령의 정체. 근데 서문에서 이미 틀렸잖아요. 유령의 정체가. 유령의 정체를 서문에서 틀렸는데 다시 챕터 2의 제목을 유령의 정체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게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틀리겠죠. 당연히 틀리겠지. 그래서 내가 봤어요. 유령의 정체 챕터의
맨 첫 대목에 뭐라고 돼 있느냐. 칸트는 자신의 저서 영구평화론에서 자본주의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확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야 이 새끼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세상에 그걸 책에도 써놨을 줄 내가 진짜 상상을 못했다. 재준아, 영구평화론에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내가 몇 번 하는 얘기니.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라는 저서에는 자본주의의 자자도 안 나온다. 왜냐? 캐피탈리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르크스 이후에 생긴 거니까, 정립된 거니까. 그 전에 태어나고 죽었던 칸트는 자기 책에 그거를 쓸 기회가 없었다. 계속 얘기를 했어.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요 책 성재준이가 얘기한 대로 칸트 선생님이 영구평화론에서 현대식 자본주의를 지지했는지, 혹은 자본주의의 골간이 되는 단어들,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혹시 영구평화론에 나오기는 한 걸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본주의 당연히 안 나오죠. 빵컨! 저때는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정립이 안 됐거든.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럼 시장경제 같은 단어 나올까? 시장경제? 야, 시장경제는커녕 시장이라는 단어도 안 나온다. 둘 다 빵컨! 헬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95쪽 보세요. 제가 진짜 깜놀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도대체 자본주의가 어떻게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일까요? 야, 자본주의가 정의를 실현했답니다. 자, 자본주의는 당신의 인종, 성별, 나이, 어떤 요소도 물어보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이게 자본주의인가?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입니까? 성별, 인종, 나이 요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에 좀 더 가깝고, 자본주의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능력뿐이다. 능력이 있다면 그 어떤 인종도,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할아버지든 누구나 대우받을 수 있다. 그건 능력주의거나 자유주의지. 그래놓고 말이죠, 그 뒤에를 보세요. 자, 수천 년 역사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한 사상은 자본주의 말고는 없다. 민주주의야 이 새끼야. 아무 단어를 자기가 넣고 싶은 단어를 그냥 좋은 얘기에다 갖다 껴넣어요. 아니라고. 그리고 봐봐. 자, 칸트가 자신의 저서 영구평화론에서 자본주의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확립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안 했다고. 그런 말을 안 했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챕터의 첫 대목에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자본주의 얘기를 해가지고, 이 챕터 안에서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이 챕터 안에서 영구평화론 얘기한 거는 요거 딱 한 줄입니다. 놀랍게도 요거 딱 한 줄 나와. 잘 보세요. 그리고 잘 보시면 칸트가 자신의 저서 영구평화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전혀 인용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아무 말이나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제가 똑같이 성재주의 한 것좀 똑같이 해볼게요. 자, 칼 포포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자본주의 없이는 세계 평화가 확립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나가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임경빈의 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에 보면 자본주의 없이는 세계 평화가 확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무렇게나 써도 돼. 왜냐면 실제로 영구평화론에도 안 나오고 내 책에도 안 나오거든. 플라톤의 국가에 따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필수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자본주의가 없이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얘가 하는 얘기가. 이런 골 때리는 거짓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사별성좌는 언어를 창조하는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블형 그 빌런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여기서도 여지없이 발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21쪽입니다. 121쪽. 맞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양자역학이 나옵니다. 양자역학이. 자, 양자역학에 따르면 책은 존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이 책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을 보고 있지 않으면 책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자역학에서는 물질의 존재를 물질의 파동함수 값을 통해 존재적 확률로 이해하는데, 당신이 본다는 행위는 이때의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에 대한 확률의 기대값을 지각하는 것이다. 야 이 새끼야! 나무 위키를 베껴. 그냥 차라리 나무 위키를 베껴. 뭔 말인지 알고 쓴 거야 도대체? 내가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은 양자역학과 유사하다. 씨발 아무 말이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자, 나는 인간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있음직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미치겠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썼어. 존나 멋진 말. 성재준의 용법은 이런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돼. 그게 양자역학이든 그게 뭐 근의 공식이든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려면 차라리 그 반야신경을 풀어.
우리 재준 원장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잘 보세요. 자, 안티페미를 자기 장사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답게 자, 요 대목을 보시면 자, 탈코르셋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그들이 만약 예쁜 옷을 입지 않기로 했다면 우선 예쁜 옷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근데 예쁜 옷이 뭔지를 어떻게 아는 것일까? 당신이 탈코르셋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뻐 보이는 옷을 입지 않기로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옷을 예쁜 옷이라고 판단했는가? 보면 알아 이 새끼야. 뭘 그걸 모른다 그래. 그렇게 치면 반갑습니다라는 건 무슨 개념입니까? 반갑습니다. 손재준입니다. 반갑다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죠?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개념을 1에서부터 10까지 어느 정도로 반가운 거야 이게? 7 정도 반가운 거야? 3 정도 반가운 거야? 이건 뭐 끝도 없는 얘기죠. 탈코르셋을 하려면 예쁜 옷을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성애자인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치 이런 거를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몰라? 다 알아. 어떤 게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예쁜 거고 뭐 그렇지 않은 건지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탈코르셋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해도 공과 사가 있겠지 뭐. 차별적 아름다움. 그러면서 갑자기 또 개소리를 하는데 페미니즘 운동은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자연적 사실을 거부한 마르크스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페미니즘의 조류 중에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페미니즘이 있긴 한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 페미니스트들이 모든 사회적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에 입각하다 보니 이들은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했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몰라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안쓰러운 지경에 처해버렸다. 네가 이해가 안 돼.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적어도 인간에게 타고난 것이 있다는 자연적 사실을 인정하며 여성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에 집중해야 함이 이성적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해낸다면 그들은 이미 페미니스트가 아닐 것이다. 씨발 무슨 말이야. 야. 아니 지금 방금 자기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적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하면 좋은 페미니스트라고 해야지. 왜 그러면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가 아니래. 어쩌라고. 왜냐하면 좋은 페미니스트는 없는 거지. 이게 얘의 주장은 이거야. 좋은 민주당원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쁜 민주당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에 입각해서 마르크스주의가 됐다는 얘기네. 그러나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말이지 모더니즘에 대한 이제 반작용에서 나오는데 그 모더니즘의 핵심 이념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주의야. 마르크스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같은 거라고 하면 네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자체도 너는 지금 몰라요. 왜냐면 네가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가 없으니까. 잘 봐봐. 페미니스트들이 모든 사회적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에 입각하다 보니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운동이다. 아니 어디서부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책 자체가 하나의 사별성이라서 그래요. 이게 지 맘대로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 단어를 아무데나 끼워놓고 의미랑 상관없는 자리에 갖다 놔도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으니까 아무 철학자나 갖다 붙이는 거거든. 이게 양자역학, 포스트 모더니즘, 탈코르셋,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뒤섞어 놔서 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나쁜 쪽으로 몰아놓고 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좋은 쪽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떤 사별성적인 행태만 남아있는 게 이 책의 정체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별성으로 가득 찬 이 책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 재준이가 일기를 쓸 때. 유난히도 날씨가 좋은 날이 있다. 꽃은 아름답고 햇빛은 따스한. 아무런 잡념도 들지 않을 것 같은 좋은 날씨엔 오히려 을씨년스러운 생각에 잘 빠진다. 이상하게 비극적인 사건은 이렇게 아름다운 날 생긴다. 일기는 네 일기장에 쓰라고 이 새끼야. 단행본에 쓰지 말고 싸이월드에 쓰세요. 싸이월드에. 왜 여기다가 쓰고 있어 그거를. 종이 아깝게. 우리 재준이는 언제나 그렇듯이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세요. 자, 현대인은 듣고 싶건 듣고 싶지 않건 수없이 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듣게 된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묻지마 살인이든 자신의 집에입니다. 루비박스 교정교육 좀 하세요. 자신의 집에요. 제발. 진짜 책을 이따위로 정말. 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사람들을 대피하게 만들어 그 틈을 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노약자까지? 이럴 땐 노인이라고 쓰는 거야 재준아. 아니 노약자에는 어린아이도 포함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노약자라는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노인과 약자를 합쳐서 노약자야 재준아. 루비박스 좀 제발 교정교육 좀 해. 무차별로 칼로 죽였다는 식의 사건들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끔찍한 일들을 알게 되면 아름다운 꽃도 그저 일순간에 보들레리아 악의 것이 되고 만다. 이 씨발.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나쁜 꽃이 아니에요 이 새끼야. 문학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비유와 은유와 상징의 어떤 보고 같은 존재예요. 파리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비틀림,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비틀림, 늙음과 젊음, 이런 온갖 모순적인 것들에 대한 상징으로 가득 찬 시집을 가리키는 거야. 그 악의 꽃 자체가 그 상징이에요.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에이 나쁜 꽃 뗐지 이런 게 아니야 이 새끼야. 일기 시리즈의 어떤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은 이제 수능 문제 시리즈와 만나게 됩니다. 이 책에 온갖 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철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그런 반면에 민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철수와 민수의 성적 차이는 불평등한 것일까? 그리고 철수는 공부를 잘하지만 축구를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런데 민수는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 철수와 민수의 이런 축구 실력 차이는 불평등한 것인가? 도대체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불평등한 거랑 얘네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축구를 잘하고 못하는 뭔 상관이냐고 도대체. 당신이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얼굴이 못생기고 축구를 못한다면 가장 피해가 큰 게 외모나 축구라고 생각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재준아. 이런 식으로 선천적 불이익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진짜 선천적 불이익은 도대체 뭘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집안이 부자가 아니다. 혹은 잘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태어난 것은 네가 어쩔 수 없이 갖고 태어난 거니까 그냥 닥치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네가 철수 민수에 대해서 뭘 아냐? 근데 우리의 철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평등 헛소리 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야. 또 나옵니다. 철수는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다. 어려서부터 학원도 갈 형편이 안 돼서 혼자 공부를 해야 했다. 철수만 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도 또 나옵니다. 민수도.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제 철수 캐릭터가 슬슬 이제 빌드업이 되기 시작하죠. 철수는 일단 공부는 잘해. 공부는 잘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집안 형편이 좋지는 못한 친구입니다. 자, 민수는 어떠냐면 자, 민수 보세요. 민수. 자, 하지만 앞으로도 철수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데 철수 친구 민수. 자, 민수 또 나오죠. 민수. 아까 공부 못하던 민수. 자, 민수는 항상 회사에서 말썽이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일 상사에게 구박받는다. 그런데 민수는 아버지가 건물주라서 35살의 나이에 10억 원의 돈을 상속받고 앞으로도 돈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이거를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철수 민수 얘기를 주장창 하는데, 자, 그런데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된다면 불평등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에 법으로 지양돼야 하므로 민수의 재산을 빼앗아 철수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평등한 거는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법으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수 재산을 뺏어야 된다. 아니 요새 누가 어느 좌파가 이런 생각을 하냐고. 재준아, 형이 막 맨날 얘기하잖아. 있지도 않은 허수아비를 네가 때리기 편한 허수아비 세워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책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니 민수 재산을 왜 뺏어서 철수한테 나눠줘? 상속세를 내야지 민수가. 35살에 10억짜리 건물을 받았어? 그러면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현대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세금에 의한 부의 재분배다. 이런 고급스러운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돼 재준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말이죠. 이 책에서 세워놓는 허수아비들이 지향하는 지점이 있어요. 결국 뭐 철순이, 민순이, 영인이 하는 것들. 그래서 뭔가 타고난 어떤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를 불평등이라고 정의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거기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이거를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 얘는. 그래서 책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게 차별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본질적 차이를 거부하고자 할 때 가장 비극적인 차별적인 결과가 비극적인 차별적인 루비박스 진짜 비극적인 차별적 결과가 나타난다. 가장 비극적 결과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차이 자체를 없애려고 할 때 나타난다. 너와 나, 너희들과 나 모두가 동일한 상태는 평등하다는 이름으로 칭송되지만 그것은 거짓을 진실이라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착각일 뿐이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맘먹으려고 들지 마.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그런 혐의를 저는 지울 수가 없냐면 이 책에 맨 마지막 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프랑스는 비극적이게도 몽테스키의 진실된 자유가 아닌 루소의 거짓된 진실을 선택했다. 그 결과는 자유평등 박애를 외친 프랑스 대혁명이었지만 실제 결과는 폭풍과도 같은 혼란이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이 싫은 거야. 이런 자유주의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격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가난한 인간하고 부자인 인간하고 가난하게 태어난 인간하고 부자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거야. 그 차이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당신은 다르다구나. 그래서 당신은 다르다. 그래서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말이죠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살라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폭압적인지는 우린 유튜브에서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가짜뉴스맨들이 맨날 하는 얘기, 그 지향점이라는 게 결국은 우생학적인 거, 일종의 전체주의 나치즘, 그런 얘기들을 이 차별주의자들이 맨날 설파하기 때문에 인간은 격이 다르고 태어난 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격의 차이가 있고, 그걸 니네가 인정해야지. 왜 그걸 역전시키려고 하냐, 왜 그거를 평탄화시키려고 하냐, 왜 그거를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냐. 걔네들 하는 얘기가 결국 이거거든. 이체 당신은 다르다의 지향적 멱시, 그 지점이라는 점을 아신다면 이 헛소리들의 목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헛소리들을 유튜브로 그대로 옮기면 성재준 채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여튼 요렇게 아무도 쓰라고 한 적 없는 책을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성재준이 있죠. 누가 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출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 이런 분들 성재준이랑 비교하면 안 돼. 저렇게는 안 써. 썼을 거야. 어떤 지적 컴플렉스, 그리고 멋져 보이고 싶은,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멋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의 컴플렉스의 집합체가 이 종이 덩어리다 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저는 성재준의 다른 글에서 그의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재준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여러모로 속상한 일들 많으시죠? 한 분 한 분 찾아뵐 수는 없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에 관해 간단한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는 아시는 것처럼 영상이 시작될 때 짧은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광고를 건너뛰기 하시면 광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유. 보세요! 이렇게 깔끔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성재준이라는 사람이 헛소리 주절주절이 되어 있는 이 종이 뭉텅이 말고 이 글에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글이 훨씬 좋은 글이에요. 왜냐? 이 글에는 진짜가 있거든. 진짜 알맹이가 있어. 뭐냐? 돈을 벌고 싶다. 나의 코인을 땡겨주는 호구가 되어라 이것들아 라는 그 요지가 이 짧은 문장 안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준아, 이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낭비, 종이가 미안한 이런 짓거리, 나무들한테 미안한 짓거리 그만하고 그냥 네 하던 걸 잘해라. 충격, 결국 이런 거, 충격충, 결국충, 헬마우스 결국 이런 거 그냥 그런 거나 해. 그런 거나 잘하는 게 너한테 맡겨진 너의 달란트다. 그리고 그 달란트는 내가 깨주러 갈 테니까 조금만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인나이트 스쿨인지 나발인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랍니다. 멍청함과 멍청함이 만나서 멍청함의 에스컬레이팅을 타는 어떤 종이뭉치, 당신은 다르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똥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료. 헬 예!